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강대국의 힘, 주머니 속의 돈,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까지 앞으로 불과 몇 년 안에 이 모든 것이 송두리째 뒤바뀐다는 충격적인 예언이 나왔습니다. 지난 90년간 오로지 중국 5천년 역사의 흥망성쇠만을 파고든 한 노학자가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남긴 마지막 예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보이는 것을 믿지 마라. 역사는 이미 미래를 다 보여주었다. 오늘 우리는 대만의 깊은 산속 세상과 단절된 서재에서 나온 기이하고도 소름 돋는 예언서를 조심스럽게 펼쳐보려 합니다. 특히 이 내용은 2026년을 기점으로 우리 대한민국,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세계의 중심으로 솟아오르는지를 소름 돋는 논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분 좋은 덕담이 아닙니다. 주변국들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아주 냉철하고도 무거운 예언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당신이 알고 있던 상식이 무너지는 순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대만 타이베이의 화려한 도심을 떠나 안개가 자욱한 아리산 굽이길을 차로 1시간 남짓 달리면 인적등 긴 깊은 산자락에 닿게 됩니다. 그곳에는 수만 관의 낡은 책들에 파묻혀 지내는 한 노인이 있습니다. 학계와 정계의 소수 인사들은 그를 이 선생이라 부르며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합니다. 올해로 93. 구순을 훌쩍 넘긴 그는 젊은 시절 미국과 대만 최고의 대학에서 동양사를 가르쳤으나 어느 날 큰 흐름이 바뀌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남기고 호련히 강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책들 중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중국 북송시대 사마광이 황제에게 바쳤던 역사서 자치통감과 우주 만물의 변화 원리를 담았다는 주역이었습니다. 그는 귀신을 부리는 무당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만의 내로라 하는 기업가들과 정치인들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비밀리에 그를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가 수천 년 역사를 겹쳐보며 다가올 미래를 기가 막히게 짚어내기 때문입니다. 이 선생은 늘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미래가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에 미래는 이미 과거라는 거울 속에 다 비치고 있어. 옷만 바꿔 입고 다시 나타날 뿐이지. 삼국지 시대의 조조가 양복을 입고 나타나고 진시황이 스마트폰을 들고 나타나는 것일 뿐 그들이 벌이는 일과 결과는 똑같아. 그런 그가 2025년 겨울 급히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평소 침착하던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시작될 천지개벽의 시나리오를 구술하기 시작했습니다. 5천년 역사의 수레바퀴가 다시 한번 거대하게 굴러가는 소리를 그의 예민한 역사적 감각에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이 선생과 서재에는 묘한 향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돋보기를 고쳐 쓰고 탁자 위에 놓인 동북아시아 지도를 지팡이로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보게들, 저 창밖에서 무슨 바람이 부는지 느껴지나? 지금 서양에서 불어오던 거센 바람이 멈추고 있네. 지난 200년간 세계를 지배했던 서양의 기운, 주역으로 치면 금의 기운이 다했어. 쇠는 녹슬고 이빨은 빠졌지. 이제 그 기운이 동쪽으로, 정확히는 생명이 솟구치는 목의 기운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네. 내가 평생 역사를 봐보니 딱 하나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더구만. 달도 차면 기울고 나라도 흥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 망하는 징조가 묘하게도 똑같아. 지금 대륙을 보게. 그리고 저 바다 건너 미국을 봐. 2000년 전 후한 말기의 혼란, 100년 전 청나라 몰락 직전의 냄새가 아주 똑같아. 썩은 내가 진동을 해. 이 선생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눈을 지그시 감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2026년 병오년이 오고 있어. 붉은 말의 해지에
역학적으로 아주 강력한 불의 기운이 하늘을 덮는 해야. 이 불기운이 낡은 것들을 태워버릴 걸세. 그저 달력 한 장 넘어가는 게 아니야. 한국 사람들은 잘 들어야 해. 이것은 기회이자 위기야. 불은 쇠를 녹이고 나무를 태우지만 흙을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지. 2026년부터 2045년까지 세상은 우리가 알던 질서를 완전히 버릴 걸세. 미국 중심의 평화, 중국의 경제 성장, 그런 건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될 거야. 내가 본 미래의 첫 번째 장면은 아주 가까운 것, 바로 한반도의 북쪽에서 시작되네. 노학자의 눈빛은 형령이 빛났습니다. 그는 단순히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정세의 미세한 균열과 역사적 주기를 대입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논리적이면서도 섬뜩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2026년의 변화는 인간이 만든 법이나 제도로는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의 섭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지도의 한 곳, 압록강 유역을 손가락으로 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히 곱조렸습니다. 성벽은 밖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야.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져 주저앉는 법이지. 곧 저 북쪽 땅에 하늘이 빗자루질을 시작할 걸세. 주인을 바꾸기 위한 대청소망이야. 이 선생이 예고한 2026년 이후의 첫 번째 변화는 바로 한반도의 북쪽, 북한의 운명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급변 사태를 예측할 때 전쟁이나 군사적 행위를 걱정하지만 이 선생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하늘이 빗자루질을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낡고 병든 것을 쓸어내기 위해 인간의 힘이 아닌 자연의 힘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기록을 보게. 역사적으로 왕조가 무너질 때는 항상 세 가지가 동시에 왔어. 하늘이 노해 땅을 흔들고 알 수 없는 역병이 돌고 그로 인해 민심이 흩어지는 것이지. 북한은 이미 그 임계점을 넘었어. 내가 보는 미래의 장면에서 2027년 무렵 북쪽 국경 근처에서 시작된 땅의 울림과 함께 곡식은 말라 비틀어지고 이름 모를 열병이 창궐할 걸세. 군인들이 무기를 들 힘조차 없어서 국경을 넘어 도망치거나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모습이 보여. 이건 정치의 문제가 아니야. 당장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지. 그때 평양의 지휘부는 완전히 마비가 될 거야. 명령을 내려도 듣는 사람이 없으니 그게 바로 멸망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이 선생의 예언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이 혼란을 수습하는 주체가 중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북한에 문제가 생기면 중국군이 개입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 선생은 단호했습니다. 중국? 제 코가 석잔데 남의 집 불을 끌어오겠나? 그 시기가 되면 대륙의 용도 배가 아파서 뒹굴고 있을 때야. 그러니 북쪽 땅에 주인 없는 산, 즉 무주콩산이 생기지.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었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남쪽의 기운이 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탱크를 밀고 올라가는 점령이 아닙니다. 마치 물이 마른 땅을 적시듯 한국의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 남아도는 쌀과 물자 그리고 기술자들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혈관처럼 북쪽으로 뻗어나가는 형국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남한의 정부를 유일한 생명줄로 여기게 될 것이고 휴전선은 지도상에만 존재할 뿐 사실상 하나의 경제권,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생은 이 과정을 두고 고구려의 귀한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반도의 지도를 놓고 보게 다들 호랑이 형상이라고 하지. 그 호랑이가 허리가 끊긴 채 70년을 살았어. 이제 그 척추가 다시 이어지는 거야. 2028년이 되면 한국은 섬나라 같은 신세에서 벗어나 대륙과 연결된 거대한 반도국가의 위상을 되찾게 될 걸세. 그 북쪽 땅, 만주와 맞닿은 그곳이 앞으로 다가올 전 세계적인 자원난 속에서 엄청난 보물창고가 될 거야. 게다가 그곳은 대륙의 혼란을 막아낼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줄 거야.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무서운 저력을 가진 민족인지 잘 몰라. 위기가 닥치면 뭉치고 잿더미 속에서 꽃을 피우는 그 기질, 그게 바로 2026년 이후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게 될 진짜 이유야.
노학자의 눈에는 이미 휴전선 철조망이 걷히고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신의주를 넘어 대륙을 달리는 모습이 비치는 듯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가 역사의 반복을 통해 읽어낸 필연적인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붕괴는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일 뿐입니다. 이 선생의 시선은 이제 압록강을 건너 서쪽 거대한 대륙 중국을 향합니다. 그는 낡은 중국 지도를 펼치며 혀를 찼습니다. 용이 너무 비대해졌군. 머리와 꼬리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군. 그가 예언하는 중국의 미래는 실로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중국이 세 개 혹은 그 이상으로 쪼개진다는 삼분열 시나리오. 이것은 현대판 삼국지의 재림이자 세계 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사건입니다. 세계 유수의 학자들이 최악의 시나리오로만 상정해 두었던 그 일이 이 선생의 눈에는 5천년 중국 역사가 보여주는 피할 수 없는 순환의 결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대륙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분열은 한국에게는 어떤 기회가 될까요? 이 선생의 다음 예언은 우리의 상상력을 더욱 자극합니다. 이 선생은 서재 한편에 쌓여있던 오래된 죽간, 대나무책을 펼쳐 보였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이 기록된 문헌이었습니다. 그는 중국의 현재 상황을 배가 너무 불러 터지기 직전인 뱀에 비유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는 이유는 밖에서 오는 적 때문이 아니야. 항상 내부의 불평등, 즉 내 속의 독 때문이지. 그가 예언하는 2028년 이후의 대륙은 우리가 알던 강력한 통제 국가가 아닙니다. 경제 성장의 혜택을 독차지한 동부 해안 도시들과 여전히 가난에 허덕이는 서부 내륙 농촌 간의 격차가 더 이상 봉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방어제가 당겨지는데 바로 식량입니다. 기후변화로 황허강 유역의 곡창지대가 마르고 식량 배급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지방까지 미치지 못하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선생의 눈은 지도의 세 곳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보게나 2030년이 되면 대륙은 크게 세 조각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될 걸세. 첫째, 상하이와 광저우를 중심으로 한 해안파야. 이들은 돈과 기술이 있어. 하지만 자신들이 번 돈으로 가난한 내륙을 먹여 살리는 것에 지쳐 중앙에 반기를 들지. 그들은 서방 세계와 그리고 한국과 손을 잡고 무역을 계속하길 원해. 둘째는 스촨과 내륙 깊은 곳의 내륙파야. 먹을 것이 부족한 니들은 과거 농민 반란처럼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어. 이럴 게 없는 사람들이지. 마지막 셋째는 베이징을 중심으로 권력을 쥐고 있는 북부파야. 이들은 군대와 정치를 쥐고 있지만 돈줄이 말라버려 힘을 쓰지 못해. 이것은 마치 1800년 전 위, 촉, 오 세 나라가 패권을 다투던 삼국지가 현대판으로 재현되는 것과 같아. 이 선생은 이것을 두고 1000명이 옮겨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늘의 뜻, 즉 민심이 떠나면 아무리 강력한 권력도 모래성처럼 흩어지는 법이야. 2032년쯤 되면 베이징의 명령이 상하이 마장에게 먹히지 않는 진풍경을 보게 될 걸세. 이러한 중국의 분열은 주변국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겠지만 역설적으로 한국에게는 단군 이래 최대의 기회가 됩니다. 거대한 이웃이 집안 싸움으로 정신이 없는 사이 한반도를 짓누르던 안보 위협이 안개처럼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선생은 이 대목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륙이 시끄러워지는 걸 두려워할 필요 없어. 오히려 그때가 기회야. 분열된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생존을 위해 기술과 자본이 풍부한 한국에게 손을 내밀 것세. 특히 옛 고구려 땅인 동북 삼성 희역은 베이징의 통제가 사라지면 경제적으로 완전히 한국권에 편입될 수밖에 없어. 정치가 아닌 경제가 국경을 지워버리는 거지. 준비한 자만이 이 흐름을 탈 수 있네. 그렇다면 이 혼란스러운 춘추전국 시대의 세계의 중심을 잡아줄 새로운 질서는 어디서 나올까요? 이 선생은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동맹을 언급합니다. 군사력으로 맺어진 동맹이 아니라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핵심 기술로 맺어진 생존 동맹. 바로 한국과 대만의 결합입니다. 그는 이것을 반도체 철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이 쪼개질수록 더 귀해지는 게 있어. 바로 미래의 쌀, 반도체야. 미국도 유럽도 분열된 중국도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낡은 제조업 시대가 가고 기술 패권 시대가 도래하면서 한국과 대만이 쥐고 있는 이 작은 칩 하나가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서양의 싱크탱크들이 단순히 경제적 협력으로만 분석했던 이 관계를 이 선생은 운명 공동체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기술 동맹은 무너지는 세계 경제 속에서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까요? 이 선생이 말하는 세계 경제의 심장에 대한 예언이 이어집니다. 이 선생은 지도를 가리키던 지팡이를 거두고 서재 한편에 놓인 작은 바둑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둑을 둘 때 돌 하나가 전체 대마에 생사를 결정짓는 경우가 있지. 지금 세계라는 바둑판에서 그 돌 하나가 바로 한국과 대만일세. 중국이 셋으로 쪼개져 혼란에 빠지고 미국이 자국의 문제로 비틀거릴 때 동북아시아의 이 작은 두 나라가 손을 잡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본능입니다. 이 선생은 이것을 철옹성 동맹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쇠로 만든 항아리처럼 단단해서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성벽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2026년이 바로 그 거대한 협력의 씨앗이 뿌려지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사람들은 반도체를 그저 기계 부속품 정도로 생각하지만 내가 보는 미래에서 반도체는 과거의 석유, 아니 그 이상의 무기야. 2030년이 넘어가면 박 짓는 밥솥부터 하늘을 나는 비행기, 사람의 병을 고치는 기계까지 저 작은 전자 두뇌가 없으면 고철덩어리에 불과해. 그런데 그 핵심 기술과 생산 능력을 전 세계에서 오직 두 나라, 한국과 대만이 쥐고 흔드는 형국이 돼. 이거는 돈을 많이 본다는 차원이 아니야. 세계의 목줄을 쥐는 것이지. 이 선생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대장이었지만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서는 시스템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상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조차도 이 동맹의 심기를 건드리면 국가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기에 더 이상 과거처럼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못하고 정중하게 협조를 구해야 하는 갑과 을의 역전이 일어난다는 놀라운 통찰입니다. 이 선생은 특히 한국의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대만이 제조 기술이라는 날카로운 창을 가졌다면 한국은 그 창을 움직이는 설계 능력과 소재, 그리고 기억장치라는 튼튼한 방패를 다 가졌어. 두 나라가 손을 잡고 우리의 허락 없이는 칩 하나도 나가지 못한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전 세계의 공장은 멈추게 돼. 이것이 바로 총성 없는 전쟁에서의 승리야. 덩치 큰 공룡들이 미국, 중국 싸우다 지쳐 쓰러질 때 작지만 단단한 이 동맹이 세계 경제의 심장으로 등극하는 걸세. 시청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강대국의 눈치를 보던 나라가 이제는 강대국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나라가 되는 미래. 하지만 이 견고한 철옹성 밖에서는 더 큰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기술의 패권이 넘어간다는 것은 곧 기존의 질서를 지탱하던 돈의 힘이 무너진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선생은 서재 구석에 있는 금고를 가리키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돈을 믿지 말게. 특히 저 멀리 미국에서 찍어내는 초록색 지폐 말이야. 2035년 영원할 것 같았던 달러의 시대가 저물고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화폐 시스템이 등장한다는 그의 5번째 예언. 이것은 여러분의 노후 자산과 직결된 아주 현실적이고도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과연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되는 그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리고 한국은 이 화폐 전쟁 속에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잡게 될까요? 이 선생은 창밖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듯 한 시대를 풍미했던 달러라는 이파리도 이제 떨어질 때가 된 거야. 그가 말하는 2035년의 경제지도는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지난 100년간 전 세계 어딜 가나 왕대접을 받았던 미국 달러가 그 힘을 잃고 평범한 종이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망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많이 찍어내서 그 가치가 물보다 옅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선생은 미국의 싱크탱크들도 쉬쉬하고 있는 극비 시나리오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2035년 어느 날 아침 미국 대통령은 중대한 발표를 할 걸세. 이제부터 종이돈은 믿지 마십시오. 대신 금이나 자원, 그리고 반도체 같은 진짜 물건을 담보로 하는 새로운 연자화폐를 쓰겠습니다. 이라고 말이죠. 이것은 곧 성실하게 저축만 했던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지만 한국처럼 실물 기술과 자산을 가진 나라에는 돈방석에 앉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허공에 뜬 신용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진짜 실력이 돈이 되는 세상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 선생은 예언했습니다.
2026년부터 실물 자산을 준비한 자만이 이 파도에서 살아남을 걸세. 하지만 돈이 바뀌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변화는 바로 사람 그 자체의 변화입니다. 이 선생은 서재 구석에 마인 태블릿 PC를 만지작거리는 어린 손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을 보게, 저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야. 겉모습만 같을 뿐 뇌 구조가 완전히 다른 신인류가 태어나고 있어. 그는 이 현상을 인류의 진화라고 명명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24시간 인공지능, 즉 보이지 않는 스승과 대화하며 자란 세대는 무언가를 외워서 배우는 우리와 다릅니다. 그들은 기계와 영적으로 소통하듯 정보를 주고받으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노인들이 보기에 요즘 아이들이 버릇없고 이해할 수 없어 보이는 건 그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인류가 나비로 탈바꿈 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선생은 이 진화의 맨 앞줄에 서 있는 나라로 또다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진화는 환경이 가장 급격하게 변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법이지, 전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빠르고 새로운 기계를 가장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며 성격마저 급한 한국 사람들이야말로 이 신인류가 탄생하기에 가장 완벽한 토양이야. 서양 사람들은 기계가 인간을 지배할까봐 두려워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기계를 친구나 도구로 삼아버리는 묘한 재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한국은 단순히 반도체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기계와 인간이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문명의 실험실이자 표준이 될 것입니다. 이 선생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들이 스마트폰만 본다고 혀를 차지 말게. 그 아이들은 지금 그 작은 창을 통해 우주의 지식과 연결되는 훈련을 하는 중이야. 그 아이들이 자라나 한국을 이끌 때 이 나라는 동방의 작은 등불이 아니라 세계를 비추는 거대한 태양이 될 걸세. 자, 이제 우리는 북한의 붕괴부터 도원의 몰락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천지개백 수준으로 바뀌는데 과연 우리 개인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돈을 벌고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선생은 마지막으로 고서적을 덮으며 다가올 혼란의 시대를 건너갈 마음의 방주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영적인 세계의 흐름과 우주의 가을이 오는 이 시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그의 마지막 예언은 물질이 아닌 정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은 서재의 창문을 활짝 열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쏟아지는 별빛 아래서 그는 아주 나지막하지만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농부가 봄, 여름 내내 땀 흘려 농사를 짓는 이유는 딱 하나야. 가을에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지. 우주도 마찬가지일세. 지난 수천 년이 문명을 키우는 여름이었다면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우주의 가을이 오고 있어. 그는 2026년부터 시작될 변화가 단순히 땅의 경계가 바뀌고 돈의 주인이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류의 정신이 성숙해지느냐 아니면 타락해 소멸하느냐를 가르는 커다란 영적 심판의 시기입니다. 이 선생은 다가올 미래에 가장 무서운 전염병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마음의 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물질은 풍요로워지는데 정신은 텅 비어버리니 사람들이 허무함을 견디지 못하고 미쳐갈 걸세.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거야. 그렇다면 이 거대한 혼란 속에서 우리 개개인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선생은 의외로 아주 단순하고도 오래된 처방전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착한 마음과 올바른 정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난에 대비해 지하 벙커를 파고 금괴를 사모으지만 다 부질없는 짓이야. 하늘이 무너질 때 솟아날 구멍은 오직 자네의 마음속에 있네.
그는 고서적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말했습니다. 남을 해코지하지 않고 욕심을 내려놓고 주변에 덕을 베푸는 삶. 우리가 도덕 교과서나 종교 경전에서 수없이 들었던 그 뻔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 대변역기에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 방어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기운은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먼저 스며들고 맑고 바른 기운을 가진 사람은 재앙도 피해간다는 것이 이 노학자가 깨달은 역사의 비밀이었습니다. 특히 이 선생은 노년 세대에게 아주 막중한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한국의 어른들은 자신들이 늙고 힘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게. 천만에 당신들이야말로 이 혼란한 세상의 중심을 잡아줄 불이일세. 세상이 4차 산업혁명이니 인공지능이니 하며 어지럽게 돌아갈 때 그 가벼운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묵직하게 삶의 지혜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건 산전수전 다 겪은 노인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젊은 신인류들이 기계 문명 속에서 방황할 때 그래도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 가족이 최고다 라고 말해주는 그 잔소리 같은 가르침이 사실은 세상을 구하는 나침반이 된다는 예언입니다. 이 선생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당신들이 꼿꼿하게 버티고 서 있어야 한국이라는 거목이 태풍에도 쓰러지지 않아. 이 선생은 마지막으로 한국이라는 땅이 가진 영적인 힘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예로부터 동방의 이 나라는 하늘을 숭배하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정신을 가진 민족이야. 이 정신이 바로 우주의 가을을 넘길 유일한 열쇠지. 세계인들이 물질 문명에 지쳐 쓰러질 때 그들의 정신을 치유하고 이끌어줄 영적인 지도국이 바로 한국이 될 걸세.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가진 정신문화의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선생의 눈에 비친 미래의 대한민국은 반도체를 파는 기술 강국을 넘어 인류의 정신을 이끄는 어른 국가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제 긴 이야기의 끝이 보입니다. 이 거대한 예언의 파노라마 속에서 이 선생이 우리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리산의 밤이 깊어가고 이 선생의 서재에도 새벽의 푸른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새 열변을 토했던 긴 이야기를 마치며 무릎에 올려두었던 낡은 지도와 고서적들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어떤가? 내 이야기가 무섭게 들리는가? 그가 묻습니다. 북한이 무너져 내리고 거대한 중국이 셋으로 쪼개지며 믿었던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되는 세상. 분명 누군가에게는 공포스러운 재앙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생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재앙이 아니야. 지난 70년, 아니 5천년간 웅크리고 있던 한국이 기지개를 켜기 위해 주변의 방해물들이 치워지는 과정일 뿐이야. 우리는 오늘 이 노학자의 입을 빌려 2026년부터 펼쳐질 놀라운 미래를 미리 엿보았습니다. 하늘의 빗자루질을 하여 북한 땅을 정리하고 고구려의 기상을 되찾아주는 날, 중국의 분열로 안보의 걱정이 사라지고 만주의 경제권이 우리에게 넘어오는 날, 대만과 손을 잡고 기술로 세계를 호령하며 새로운 돈의 흐름과 신인류의 문화를 이끄는 날, 이 모든 예언이 가리키는 종착점은 단 하나,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선생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창밖으로 떠오르는 붉은 아침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준비되었는가? 바람이 불고 있네. 아주 좋은 바람이야. 그의 말처럼 역사의 바람은 이미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다가올 통일과 번영의 시대를 맞이할 튼튼한 마음의 그릇만 준비하면 됩니다.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미래는 한국의 편입니다. 대만 아리산 깊은 곳에서 역사를 잇는 노인 이 선생의 간절한 예언이자 축복이었습니다.